자,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회전근개 파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라는 근육군들이 있죠. 회전근개라는 근육군들이 있고 그 근육군들은 우리가 어깨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어깨뼈와 견갑골과 그다음에 팔뼈, 상완골 사이에 이 관절면이 이렇게 부유관절처럼 이렇게 떠 있죠. 관절면이 아주 접합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 접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접합성을 크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요. 구조물. 이 구조물들 중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구조물이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총 4개의 근육이 있죠. 4개의 근육군들이 있고, 이런 근육군들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또 4개의 근육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이런 회전근근 중에서 부분 찢어짐 또는 완전 찢어짐과 운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돼 있죠. 부분과 완전 찢어짐. 이 찢어짐 어디서 발생하냐면 대부분 여기 있는 극상근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극상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극상근 또는 극하근이나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찢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극상근이 많이 찢어지고 그 뒤에 견갑하근이 2번, 그 다음에 극하근이 3번, 그 다음에 소원근이 4번 형태로 많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엑스레이로 먼저 판단을 하고 엑스레이로 판단한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이학적 검사를 먼저 합니다. 엑스레이와 이학적 검사 두 개를 먼저 첫 번째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초음파. 그 다음에 초음파 하면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초음파를 하지 않고 MRI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먼저 촬영, 그 다음에 뭐 회전근개가 파열됐거나 부분 지점이 정확하다 싶으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MRI 촬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는 회전근개 재건술이라는 걸 합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우리가 내시경으로 하는 내시경,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는 이제 힘줄의 파열이에요. 네, 힘줄의 파열이에요. 힘줄의 파열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뭐 움직임이 많이 제한이 되고 수술 후에도 어떤 이런 회복 기간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자, 찢어지는 상태를 보시면은 어디서 찢어진다? 바로 윗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찢어질 수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회전근개가 여기 견봉이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견봉. 견봉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극이죠. 극. 그리고 이게 견봉입니다. 견봉이고 이 사이로 이제 그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어디 붙느냐면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여기 붙습니다. 보통 대결절에 붙죠. 대결절에 가쪽에 위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붙는데 이 부분이 찢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찢어짐이 커지면은 앞쪽으로는 견갑하근, 뒤쪽으로는 소원근과 극하근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거를 음, 부분적인 파열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요게 이제 정상 패턴 그리고 안쪽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이란 말은 관절 접합부 근처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바깥쪽 위쪽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쪽에서 찢어지는 경우 이 점액낭도 같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이 사이에 점액낭 주머니가 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점액낭 주머니가 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점액낭 주머니가 찝혀서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점액낭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타입이 여러 타입이다. 그래서 타입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 가운데 찢어지면 이런 형태로 찢어지는데 그러면은 가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반달형 타입이 있고 반원 타입이 있고 뭐 이런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질 때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찢어지게 되면 재건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재건술을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앵칼을 이렇게 봤는데 뒤에서 한번 볼게요. 부분적 파열을 그리고 파열의 형태는 아까 제가 뭐 여러 종류를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위에 있는 얘가 뭐다?
뭐다? 극상근. 그리고 당연히 우리 뒤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뒤쪽에 얘는 당연히 극하근. 앞쪽에 있는 얘는 견갑하근. 예, 이렇게 보이시고 지금 이게 이제 아주 조금 찢어진 경우죠. 아주 조금 찢어져 있어요. 아주 조금 찢어져 있는 경우가 보이죠. 이 동그란 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당연히 위쪽에서 본 모습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완 이두근. 자, 보통 평균적으로 찢어진 정도는 요 타입, 두 번째 타입, 2번 타입이 많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팔이 들리지 않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근육은 멀쩡해요. 근육은 멀쩡한 타입이고, 세 번째, 좀 많이 찢어졌죠. 그냥 찢어진 상태에서 아야, 아야 하면서 그냥 둡니다. 참고 견디고 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근육이 말려 올라가요.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쪽, 뒤쪽 같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쭉 말려 올라가가지고, 벌어진 상태. 그리고 여기가 짧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수술하기가 좀 상당히 귀찮아요. 이렇게 되면.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찢어진 거 동시에 우리 뒤쪽까지 같이 찢어지죠. 위쪽에 보면은 말려 올라가는 것까지 올라가는데 이 뒤쪽에 보면은 극하근까지 같이 동시에 찢어져서 말려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근 위축까지 왔어요. 근 위축. 그러니까 근육이 그냥 이제 한참 된 거죠. 만성입니다. 만성. 그래서 여기까지 뼈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정말 드문 경우고 보통 2번 정도만 와도 팔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잘 여기는 근 위축까지 와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극하근이 끊어져 나가는 경우. 그죠? 그리고 이거는 뒤쪽에 소원근, 극상근, 그다음에 뭐 견갑하근, 그다음에 뭐 다 찢어진 거예요. 다 한 건 쭉 날아가 있는 경우.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경우. 그죠? 다 찢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있는 스몰해서 작게 첫 번째 경우에 조금 찢어진 거 이외에는 다 수술입니다. 다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술이죠, 재건술. 그리고 이제 MRI를 보게 되면 제일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요 MRI 사진상에서 위에 보면은 여기 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끄고 있는 요 공간은 뭐냐면은 요 위에가 이제 견봉이에요. 견봉이고 요게 이제 팔뼈죠. 팔뼈가 이렇게 있죠. 팔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팔뼈 사이에 간격 요 사이에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지나가냐면은 여기는 여기 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극상근.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흰색으로 보이시죠? 흰색으로 보면은 뭐가 있다? 여기가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죠? 위쪽에 보면 여기도 뭐가 하얗게 보이죠? 이 공간은 전부 다 뭐다?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다? 여기에 물이 차 있다는 뜻이에요. 부종이 발생해가지고 공간에 물이 차 있는 경우, 그리고 찢어져서 공간이 사라진 경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팔뼈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상완뼈인데 상완뼈가 보시면 마치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뭔가 물감 잘못 흘린 것처럼 이렇게 막 삐죽삐죽 돼 있죠. 이거는 퇴행성 변화, 뼈도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뼈가 퇴행성 변화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멍든 것처럼 마치 물감을 잘못 칠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요게 이제 관절면이죠. 요게 관절면이고 요게 이제 상완골이고 요게 이제 견갑골입니다. 견갑골. 요게 상완골.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관절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싸져 있어야 되는데 관절 주머니에 보면 밑에 주머니가 이게 좀 좁아져 있어요. 이런 경우 수술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50개월이 옵니다. 즉 뭐냐면은 유착성 관절 주머니염이 온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관절을 한번 보세요. 이 정상적인 관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본 바와 같이 뼈도 굉장히 선명하고 그 다음에 밑쪽에 있는 뭐예요? 주머니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간격도 좋아요. 사이 간격도 좋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견봉과 팔뼈의 간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깨 극상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선명하게 잘 붙어 있죠. 이쪽 공간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정상 관절은 이렇게 깔끔하다. 전체적인 모습이 선이 굉장히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제 만약에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 수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수술은 저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이게 말려서 이렇게 원래 추져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 공간이. 그럼 이 공간을 여기다가 앵커를 받고 여기다가 구조물 나사못을 받습니다. 나사못을 받고 실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잡아 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 공간이 당연히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붙여놓은 상태로 조금 지나면은 상처가 아물듯이 예, 이게 붙습니다. 근데 원래 조직처럼 붙지는 않는다. 원래 조직처럼 붙지는 않는다. 그래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극상근이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보통 이 극상근이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빵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깁니다. 보통 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앞쪽이 뭐예요? 여기 극상근, 여기 뒤쪽이 뭐예요? 극하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원근, 그죠? 앞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네, 당연히 견갑학은 있겠죠. 이건 어깨를 옆에서 본 것입니다. 옆에서. 그래서 앵커를 박는다. 그거를 이제 뭐다?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한번 보통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다시 사진을 한번 봅니다. 그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앵커가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죠? 앵커란 거는 임플란트, 여기 나사못이 박히고 이 나사못이 이렇게 사진상에 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나사못이 만약에 엑스레이 사진에 보인다 이러면은 안에 회전근개 재건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사못 요새는 나사못으로 딱 박는데 좀 강하게 박아야겠다 하면은 그렇게 박고 요즘은 흡수되는 걸로 바꿉니다. 흡수되는 거, 흡수. 옛날에는 이게 이제 구조물이 철구조물이 들어갔어요. 예, 보통 티타늄이나 이런 게 들어갔는데 요새는 뼈가 녹는 게 있습니다. 뼈가 녹아서 뼈 안에 그냥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나면은 흡수돼서 고정만 하다가 실도 떨어지고 이쪽 공간에서 실도 이렇게 붙여놨던 게 떨어지고 실도 없어 녹아버리고 뒤에 있는 이 나사못도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뼈가 그냥 뼈에 흡수되는 형태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나사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수술한 부위를 한번 이제 내시경으로 한번 보는 건데요. 아까 제가 왜 위에 구조물 중에서 얘가 이제 상완 이두근이에요. 여기가 상완 이두근 그리고 뭐예요? 여기 아까 뭐예요?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위쪽 공간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아까 나사못 보이시죠? 여기 나사못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휙 잡아서 고매고 휙 잡아서 고매고 다시 고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재건술입니다. 재건술입니다. 아셨죠? 보통 보시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조직이 막 이렇게 조직이 막 죽은 조직들이 보이죠. 죽은 조직들이 막 보이죠. 이런 죽은 조직들도 원래는 사실 수술할 때 다 제거를 좀 해줍니다. 예, 왜냐면 얘들이 나중에 염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줍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기랍니다. 보조기라고 얘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보조기는 보통 수술 후에 6주에서 8주까지 6주에서 8주까지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받침이 있죠. 네, 받침이 있는데 여기에 왜 받침이 생기냐면 우리가 흔히들 관절면이 있는데 관절면이 여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관절면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 관절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팔뼈가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중립 위치 가운데 자연스러운 위치에 딱 있어야지 관절 부축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기가 탄생을 한 거예요.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보조기를 이제 옆으로 약간 벌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약간 굽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약간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요런 형태로 6주 정도 지냅니다. 옆에는 뭐냐? 6주 정도 지내면서 뭘 하냐면은 요게 이제 CPM이죠. CPM. 요게 이제 Continuous Passive Mobilization. 그래서 Continue 하면 지속적, Passive 하면 수동적, 그 다음에 Mobilization 하면 운동.
지속 수동 운동 장치예요. 이렇게 굽혀서 약간 대각선. 아까 왜 어깨뼈 몸통에 30도 정도 굽힌다 그랬잖아요. 30도. 약간 굽힌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면서 내려줍니다. 바로 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있으면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날개뼈가 있다 그랬죠. 관절면이 여기 있고 그 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본다 그랬죠.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팔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절면에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약간 굽혀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이거 세팅을 해줘요. 보통 15분 정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CPM은 보통 이제 6주까지는 하거든요. 6주까지. 문제는 이 장치가 6주까지 해도 이제 기껏 정말 많이 나와야 100도 정도 나옵니다. 100도, 각도가 100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이 장치는 내가 수동운동 관절 장치이기 때문에 100도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능동적으로 암만 내가 더 올리려고 이 팔은 관절 범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잘. 그럼 사람들이 왜 이까지 이렇게 올리는 각도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팔을 들어보면은 능동으로 팔을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90도나 100도밖에 안 나온다. 자, 상완이두근 힘줄염 한번 보겠습니다. 상완이두근 힘줄은 그 상완 쪽에 붙어 있는 일종의 뭐 알통이라고 그러죠. 알통. 그래서 상완이두근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상완이두근이 이렇게 있죠. 상완이두근.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해서 이두가 되겠죠. 머리가 두 개 되고 이게 근육이고 여기가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 힘줄에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완이두근은 상완골의 머리 앞쪽의 안정성을 잡아줍니다. 전방으로 탈골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힘줄의 허혈성, 혈액이 돌질 않습니다. 힘줄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염증성 변이가 됩니다. 통증을 동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검사는 이학적 검사랑 초음파. 이학적 검사라는 거는 이제 스페셜 테스트,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거나 치료는 체충격파입니다. SWT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보통 진통 소염제 주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좀 가라앉히거나 하면은 상원 이두근의 힘줄염이 좀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원 이두근은 보통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니까 내시경상에 보시면은 아주 뭐 난리죠.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정상에 가까워요. 정상에 가까워도 상완 이두근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완 이두근 힘줄이에요. 여기 힘줄이에요. 이게 힘줄이고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상완 이두근이고 여기 좀 보면 약간 뭐가 떠 있죠. 약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염증성도 약간 보입니다. 염증이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뭐 손상을 약간 받은 경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치 수염 난 것처럼 이렇게 막 너덜너덜하죠. 수건 오래 쓴 것처럼. 보면 너덜너덜해집니다. 여기 공간이 이제 너덜너덜해지면서 전체적인 너덜너덜해짐. 많이 이제 퇴행성대가 생겨 마치 막 다 찢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이쪽 공간들이. 얘는 파열된 경우가 보입니다. 보통 체일 충격파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종 모양처럼 생겨서 굉장히 두꺼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뭐 진통 소염 직접 여기다가 상완이 두고 힘줄에다가 주사가 이렇게 됩니다. 관절 순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관절 순은 어떠냐면은 관절 순은 어깨의 접합성, 즉 뭐냐면 팔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팔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관절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관절면의 접합성이 좀 떨어지죠. 뭐냐면 그래서 관절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순이라는 게 있어요. 순이라는 게. 순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치 화장실에 가면은 우리 왜 그 화장실 뽁뽁 있죠, 뽁뽁이. 화장실에 왜 변기 막혔을 때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막혀가지고 요 역할을 해줘. 뭐냐면 음압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관절순이 요 팔뼈에 이렇게 뽁뽁이를 또 붙여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음압이 발생하면서 관절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근데 문제는 이 관절 안정성이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 이 관절 순이 손상을 입었다. 그럼 뭐예요? 음압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관절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아셨죠? 관절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절순이란 거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물이고, 이 관절염 순이 여기 있는 팔뼈를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관절순은, 어, 그, 손상이 되면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관절순 중에서도 슬랩 위치가 있습니다. 슬랩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관절순 중에서도 어느 위치, 특정한 위치를 슬랩이라고 표현해요. 거기가 떨어지면은 상완 이두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다 보니까 거기가 자주 떨어져요. 그래서 관절순 중에서도 슬랩이라는 곳에 파열이 발생한다. 라서 슬랩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MRI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당연히 재건술, 자, 그러면은 아까 관절 슬랩이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완 이두근이에요. 상완 이두근이고 이 상완 이두근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 이렇게 원반 형태로 만듭니다. 자, 요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살짝 그리면은 상완 이두근이 여기 있어요. 상완 이두근이 있고 상완 이두근의 힘줄 중에 단두하고 장두가 있는데 장두가 이렇게 붙어서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관절 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자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당기다 보면은 여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곳이 옆에 보시면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그림 보면은 뭔가 뭐 안 좋아 보여요 벌써. 그래서 여기 조직이 죽은 조직, 죽은 조직, 여기 슬랩, 이어 이 관절순이에요, 관절순. 슬랩은 뭐냐면은 이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위를. 그래서 슬랩이라는 곳에 이제 관절순이 떨어져 나갔다. 그죠? 네, 그걸 이제 슬랩 과열이라고 합니다. MRI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크게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같이 우리 뭐다? 이 부분이 슬랩이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이 부분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 왜냐하면 옆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 뼈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여기 떨어집니다. 네, 여기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은 떨어진 거다 관절순 파열이다. 윗부분이 떨어지면은 슬랩이라고 합니다. 윗부분이. 그래서 떨어진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절순이 있고 팔뼈가 있고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떨어져 나가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네요. 그게 아까 관절순의 위쪽 관절순이 손상을 받으면은 위쪽 관절순 손상을 받으면은 당연히 슬랩 위 방카트는 아래 손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탈구나 어깨 탈구 음, 그리고 팔을 많이 드는 스포츠 아까 방카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위쪽에 찢어진 거는 슬랩 관절순이죠. 아래쪽에 찢어진 거는 방카트. 방카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정형외과 의사 이름. 그래서 관절이 떨어져 나간 파트를 여기를 자주 떨어져 나가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방카트 리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카트가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떨어지면은 당연히 여기를 묶어야죠. 이렇게 묶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묶고 여기 묶어가지고 여기 또 재건수를 해줍니다. 내시경 들어가서 당연히 이렇게 아까처럼 앵커 받고 거기다가 꿰매줍니다. 습관성 탈구를 보겠습니다. 습관성 탈구는 어깨에 아까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불안정성, 불안정성이 있고 불안정성에 의해서 당연히 관절 위치가 벗어납니다. 관절 위치가 벗어납니다. 그럼 관절 위치가 자주 벗어나면 이게 습관성 탈구가 됩니다. 습관성 탈구. 근데 이 불안정성은 어디서 나타나오냐?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결합력, 그 뭐냐면 관절 결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안전하다. 그죠? 네, 아까 높이는 게 뭐 있었어요? 관절순이 있었죠. 또는 회전근개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습관성 탈구들이 일어납니다. 이 습관성 탈구는 아이한테 많이 청소년 때부터 많이 나타나고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있죠. 팔을 들어주는 애들 왜 이렇게 팔 이렇게 있으면은 팔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잡고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주는 동작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깨가 손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한테 팔 잡고 갑자기 확 위로 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아이가 습관성 탈구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습관성 탈구는 95% 이상이 전방 탈구입니다. 전방 탈구란 게 뭐냐면 팔이 앞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앞쪽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럼 후방 탈구 뭐냐? 뒤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쪽으로 탈구돼요. 보통 이제 팔이 앞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전방 탈구, 뒤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후방 탈구. 근데 전방 탈구가 95% 정도.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탁탁 각이집니다. 각 모양이집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네, 가슴 높이가 서로 다르죠. 가슴 높이가 다르죠. 그리고 쇄골의 위치도 바뀝니다. 그죠? 쇄골의 위치도 바뀝니다. 네,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로 써질 수 있고 탈골이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자, 이제 표면 해부학을 잠깐 할 건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앞서 이제 질환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골절이다 뭐다 해서 다 일일이 다 하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수술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있으면은 볼 수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